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뵙는 아시아투데이 TV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목요일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단 중에서 방송활동 정말 활발히 하고 있는 국민대변인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님 지난 일주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주일 3일절 3일절 마음이 정말 웅장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여의도 광화문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정말 여의도 광장 그리고 광화문이 생긴 이래에 최고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꽉 들어찬 그런 모임이었었고, 그런 집회가 만약에 합쳐졌다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큰 규모였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서울에서 광화문과 여의도 각각의 장소에서 열렸지만 네. 두 곳으로 분산되어도 그 두 곳을 다 이렇게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열망이 뜨겁다라는 걸 증명한 게 또 나름의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소득이 아니었나 크게 생각이 두 가지 들더라고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동원령. 총동원령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도요. 한 7, 8천 이렇게 되는가 봐요. 우리가 지금 경찰 비공개 추산으로는 12만 명인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경찰은 원래 좀 실제보다는 줄여서 좀 보거든요. 그래서 12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기 비하면 정말 민주당에서는 우리 규모의 한 10분의 1. 10분의 1 정도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네. 모를 수가 없죠.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데 뉴스 보도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제 압도적인 광경을 보면서 용기를 가졌을 재판관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 헌재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또는 증거의 훼손 또는 증언의 오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려는 재판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탄핵 반대 이 구호를 보면서 이 함성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심판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도 역시나 이 집회 그만두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여론전을 이제 뒷심에 힘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또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현장 중계 등으로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고요. 결정적인 변수가 사실은 어젯밤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면서 대통령 탄핵과 이 내란 프레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네. 이건 헌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되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오늘 당장 취소돼야 될 정도의 중요한 핵폭탄급 폭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본인의 20년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 단독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통화 내용 보셨어요? 예, 이준우 대변인님? 예,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친구한테 이제 고통을 털어놓는 건데 핵심 요지가 이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나한테 강요를 한다.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우리가 이런 걸 대주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드러났죠. 친구와의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 보면은요, 본인이 굉장히 목소리가 떨어요. 목소리 떨면서 한숨도 쉬면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김현태 특임 단장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김병주 의원, 박선호 의원 만났더니 거기서 회유를 당했다. 회유 당하고 연습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허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녹취, 아주 중요한 물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좀 경제적으로 좀 뭐 어렵다고 얘기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집을 좀 샀는데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 그다음에 본 이자 이런 거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상당한 금액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 부양의 이제 의무도 가장으로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찾아와서 살려면 어떻게 해라.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대주겠다. 변호사를 우리가 대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진실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경제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줬을 가능성이 또 한 번 높아졌다. 이거는 정황이 아니라 거의 증거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곽종근과 홍장원 두 사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에 내몰리고 그렇죠. 사실은 불법적인 구속영장으로 구속 수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핵심 인물이 곽종근, 홍장원이에요. 네. 근데 홍장원은 소위 말해서 자폭을 했어요. 그렇죠. 헌재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헌재 재판관들도 홍장원 말 못 믿겠다. 못 믿겠죠. 네. 메모 공개됐는데 그 첫 번째 메모 무슨 외계어를 써놓은 듯한 말도 안 되는 필기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근데 곽종근은 민주당에게 회유당했다는 걸 김현태 특임단장이 고발했어요. 폭로했죠. 폭로했죠. 예. 근데 이게 곽종근 본인의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곽종근이 자기 입으로 자기 목소리로 20년 친구한테 20년 지인한테 얘네들 다 알고 있는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양심 선언하라고 한다 누군가. 이런 엄청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걸 자기 입으로 증명한 녹취록이 터진 거잖아요. 이건 이제 이 모든 내란 프레임과 곽종근이 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니 많이 했던 것들 그리고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말했다가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말해주니까 국회의원으로 수정한 게 전부 다 이 장단질이었구나 조작이었구나라는 걸 드러낸 거기 때문에 내란과 탄핵의 양대축인 곽종근, 홍장원이 이제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변론을 제기하거나 뭐 증거로 채택되거나 그렇게 되면 엄청난 변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만약 헌재가 추가 변론을 열지 않고 만약에 이걸 덮어버리고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대저항권에 불을 붙이는 격이에요. 네, 납득 못하죠. 네, 납득 못하죠. 그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핵심 증인이 두 명이었어요. 네. 홍장원 차장 방금 말씀드린 거. 홍장원 차장 더군다나 최초 메모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상향 문자고 거기서 도저히 모음과 자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낙서 수준인데 외계어예요, 그렇죠. 외계어. 외계어였죠. 네. 상형 문자라는 얘기도 있고 부족도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사람 이름을 추정해서 정설했다. 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그 정설했다는 그 필체 있지 않습니까? 사설, 감정, 필적 조회를 해봤더니 이건 박선호 의원 필체와 같다라는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죠. 있죠. 네. 나왔는데 그러면 사설 감정 기관에서 그런 필적 조회가 나왔으면 헌재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필적 감정을 해가지고 이건 신빙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요. 이거는 아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 하든지 일치하면 일치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 버린다. 첫 번째 뭔가 결론이 나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최초 진술, 즉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것들, 조서들 그리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서 허위로 진술했음을 강하게 입증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녹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이 얘기는 한번 더 이미 예고가 됐던 겁니다. 뭐냐면은 곽종근 사령관이 여인형 방첩 사령관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인형 방첩관이 전화가 와서 말을 맞추자고 하는데 그때 내가 말을 맞췄던 게 후회가 된다. 그때 거짓말했던 게 후회가 된다라고. 그때도 자백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때 자백했던 거죠. 네. 그 자백의 좀 더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번에 나온 녹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정원 차장의 메모와 네. 곽종근 사령관의 이런 이제 허위 진술 이걸로 시작된 내란 공작, 내란 프레임은 이거에 대한 먼저 실제 누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누군가 연락이 와서 뭐 이게 살려면은 양심고백 하라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를 곽종근 사령관이 답을 해야 돼요. 그럼요. 헌재 네. 재판관이 불러가지고 누구가 누구냐 뻔하겠죠. 민주당 인사할 겁니다. 아마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호 의원 등등 민주당 인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다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내란 공작이 시작된 그 모든 과정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되고 헌재 재판도 다시 추가로 변론을 열어야 된다. 이걸 그냥 덮어두고 갔다가는 대국민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이 곽종근의 폭로 네. 모든 이 내란 음모는 공작이었다는 걸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지인과 통화한 날짜가 중요한데요. 이게 12월 5일이에요. 5일.
12월 5일 저녁 7시 반부터 7시 한 40분까지라고 해요. 네. 이게 날짜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2월 6일 곽종근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와요. 나가죠. 그렇죠. 이 유튜브에서 무슨 발언이 있었느냐?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를 박선원이 옆에서 의원이죠, 국회의원이죠라고 정정해줘요. 그러니까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되는 마법이 일어난 그 12월 6일의 유튜브 바로 직전 전날 저녁에 내가 지금 압박받고 있다. 양심 선언하라고 한다. 아니면 나 다 내란죄로 엮는다고 한다. 이런 토로를 20년 지기 지인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봐도 완벽하게 민주당이 공작하기로 마음먹고 하루 전부터 곽종근을 포섭했고 포섭이 끝나니까 회유와 협박이 통하니까 12월 6일 유튜브에 등장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군인으로서의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요원이라는 진실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걸 현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선원이 탁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라고 몰아붙이니까 곽종근이 거기에 백기투항해서 의원이 맞다고 하면서 이 내란죄니 탄핵이니 뭐니 하는 이 사기 내란 공작 프레임이 가동이 된 거. 그래서 이 날짜의 정황을 봐도 헌재가 보든 지금 내란죄 재판을 해야 되는 서울중앙지법이 보든 야 이거는 공작이구나 조작된 거구나라고 시점상으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님?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 그러니까 물증이 녹취 누구의 주장이라는 목격담이 아니에요. 네. 녹취되어 있는 파일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상황 이후에 계엄 이후에 바로 20년 전의 친구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 좀 더 진실을 그쵸. 말할 가능성이 높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그렇죠. 전혀 없죠. 그렇죠. 김병주 네.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이 만든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상당하죠. 본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위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친구한테 그 사건 이후 얘기할 때는 진실되게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을 처음으로 되돌려 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 이건 한마디로 사기 탄핵이라는 게 드러나는 중요한 물증이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찰에서 스스로 이건 취소시키는 걸 법원에 신청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증거가 오염된 거니까. 네, 증거가 오염되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기 전에 검찰이 알아서 해야 돼요. 검찰이 법과 양심에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눈치 보지 말고 먼저 구속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했던 증거, 우리가 청구한 영장상의 그 핵심인 증거가 위증이었구나. 오염된 권고였구나. 그럼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도 속았다. 그렇죠. 우리도 위증이었다. 그렇죠. 이제 알게 됐다. 네. 이 녹취록을 보고 구속 취소를 먼저 법원에 청구하는 게 마땅한 태도다. 그렇죠. 라는 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여기서 또 한 커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통화 내용에 여러분 핵심적인 것들을 다 보면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곽종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제 아들, 딸 먹고 살게 할 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평소에 그 부동산 대출금으로 나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고 내란죄로 민주당이 엮어버리면 변호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변호사비가 이건 수천에서 수억이 깨질 수 그렇죠. 있는 일이고 네. 무엇보다 내란죄 같은 걸로 엮여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면 군인 연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장군들이든 고위공무원이든 뭐 집안이 원래 빵빵하고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연금 받는 게 최대 관심사고 그렇죠. 노후 보장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모두 공무원 그렇죠. 그러니까 곽종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인한테도 야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엮이면 아들 딸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 그리고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부탁했다라고도 뭐 알려지고 네, 그렇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부승찬이 나타납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이 나타나서 곽종근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요. 근데 실제로 그 변호사 선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정치인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핵심 증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회유의 그렇죠. 물증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를 소개시킬 때는 민주당과
거래가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아니면 소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 부사장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인을 붙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곽종근 입장에서는, 곽종근 입장에서는, 야, 그런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이 쓰는 변호사 붙여주면 얼마나, 나한테 이제 든든하게 좀 방어가 되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겠죠. 연결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한 배를 확실하게 타는구나. 민주당에서 어설프게 모르는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의 부사장 출신, 대기업의 부사장 출신의 그 변호사니까 옆에 있는 변호사로 하니까는 정말 확실한 에이스 변호사 붙여주겠구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변호사 소개만 시켜주는 거지 변호사 비용까지는 아마 대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 비용 감당을 못하는 거야. 아마 변호사로 수억을 아마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사가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변호사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부승찬 의원이 내가 언제 소개만 시켜준다고 했지 변호사 비용이 대준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 문제가 아마 변호사 선임 안 됐던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대단히 추정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호사를 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변호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곽종근 사령관을 옆에서 계속 모니터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측이 시킨 대로 하는가, 써준 답변대로 하는가 이런 것들. 그렇죠. 옛날에 유동규 씨한테 이재명 대표가 보낸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계속 옆에서 자기를 위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그렇지. 이재명의 변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을 위한 변론을 하니까 전부 다들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감시 목적의 그런 변호사 붙임도 아마도 생각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녹취록이 왜 공개됐는가의 전후 사정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곽종근의 변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심경 변화. 이를테면 민주당이 부승찬 통해서 변호사까지 소개시키면서 곽종근은 회유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란죄로 엮는다고 협박을 했고 근데 이 민주당이 정말 속된 말로 양아치 정당인 게 그래놓고 곽종근을 버렸거든요.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그렇죠. 단물 다 빼먹었고 야 이제 네 증언 다 채택됐고 헌재에서도 다 먹혔다. 그 변호사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공익제보자 그거 완전 말짱 꽝이더라고요. 그렇죠.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의 지금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정승윤 네. 전 부위원장이 방송 나와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 지정해주고 하는 거에 형량 감량이나 수사에 도움을 주고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곽종근이 원하는 수준의 도움과는 전혀 무관한 민주당의 완전 정치적 그냥 생색내기용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곽종근이 지금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지금 언론사에 준 그 지인 있잖아요. 통화를 녹취한 당사자가 이걸 주면서 그 언론사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곽종근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걸 공개하는 거다. 이 말은 곽종근과의 일종의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곽종근이 난 차라리 민주당한테 회유당했다 라고 밝히는 게 곽종근한테도 낫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대통령 탄핵 기각되겠구나.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면 민주당과 손잡고 한 배 탔던 거 완전 망하는 길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런 판단하에 이 녹취록 공개가 뒤늦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근데 군인, 비록 이제 쓰리스타라 하지만 군인으로서 평생 나라 지키는 일만 하다가 법률 전문가 출신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불러서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 공익 제보자 서류를 갖다 주면서 너도 사인해 하면은요 그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기는 자꾸 주변에서 야 내라 엮어버린다. 이 살려면 양심 고백에 이 말 자꾸 하고 있는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와서 야 공익 제보자 이 서류에 사인하면 모든 게 네 보호가 다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홀딱 안 넘어갈 수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의원의 그 서류 좀 이제 회유당했다 또는 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순유 이제 권익위 부위원장 잘 정리하셨는데 공익 제보자 이게요 사실은 그렇게 현재 수사 단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대요. 아무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막상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박 전 장관 말 듣고 기대를 가졌지만 실제로 수사 받으면서 진행되면서 보니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 깨달은 거죠. 깨달으면서 내가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계몽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곽종근 편들어 주자는 건 전혀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 아니죠. 때문에 탄핵과 지금 그 내란 그쵸. 음모 공작이 불이 붙은 거잖아요. 홍장원과 곽종근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여러분 군인을 대하는 태도 이건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으로 또 한 사람의 군인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단물 쫙 빨아먹고 정말 비참하게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사람을 대하는 군인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 지금 용감하게 헌재에서 그래도 진실을 밝히려고 애썼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김현태 특임단장 이런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참 군인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기면 군인들 절단 나겠다. 그죠. 대한민국 군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겠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은요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이라는 그 강화한다는 자체가 뭔가 북한과 적대적, 북한과 있을지 모르는 무력 총대에 대비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군인 얼마 되는지 아세요? 128만입니다. 우리나라는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 다 끌어가서 막 10년씩 복무시키니까 북한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군인 수 자체가 우리나라 2.5배 많습니다. 네. 그런 북한인데 우리가 세계 국방의 5위, 6위라는 얘기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수한 방산 기술이 있기 때문이고 우수한 뭐 전투와 군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군인들 계속 군인들 뭐 AI 뭐 드론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줄이고 싶어하는 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계속 얘기한 게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을 떨어뜨리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다? 북한이 좋아하는 거죠. 북한과 중국이 좋아하는 거다. 나아가서 중국이 좋아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군인들, 이 삼성 장군을 가지고 노는 이런 이용하는 행태는요,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 헌재에서 과연 이 곽종근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저는, 오늘이나 내일 또 주말 중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곽종근 녹취록을 언론사 통해서 어떻게든 입수해서 헌재 증거 신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라면 변론이 재개돼야 돼요. 변론 종결이 됐지만 이 정도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졌으면 변론이 재개돼서 곽종근을 다시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곽종근을 다시 부르면 뭔가 심경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 지인이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 보면 맞습니다. 저 사실 회유당한 겁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도 이게 증거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헌재는 한덕수 총리 심판 시간 끌려고 국회가 요청한 검찰 조서 추가로 또 증거 채택했잖아요. 네. 이게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기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문영배가 재판 소장 대행으로서 재판 진행 권리를 남용하면서 그럼 이 증거도 받자 저 증거도 받자 시간을 끈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선거 없을 거라고 보는데 5대3 내지는 4대4 분위기가 굳어지고 길어지면 문영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나머지 재판관들 막 어르고 달래고 하려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곽종근의 녹취록이 공식적 증거로 채택되어서 재판관들한테 오픈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를 재판관들이 다 볼 겁니다. 그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곽종근의 이 녹취가 증거 채택이 돼야 판결문에 뭐라고 쓸 수 있느냐.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 이거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도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헌재가 이걸 증거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다음 주 초에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표님? 맞습니다. 지금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헌재는요
방송 보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증거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이거를 네. 변호인단이라든가 또는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서 추가로 증거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해야지만 이거를 채택해서 다시 심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대통령실에 변호인단들이 녹취 파일 원본을 입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곽종근 사령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그러니까 녹취만 한번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곽종근 사령관 부르고 또 그때 통화했던 사람 누구냐, 그것도 추가로 증인 채택이 된 거예요. 누가 아까 살려면 양심선언하라고 압박을 했는지. 그 왜 말이 통화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김병지 의원, 박선원 의원도 같이 부르면서 홍장원 부른 김에 홍장원 차자의 메모도 필적 감정을 공식적으로 헌재에서 의뢰를 해서 이거는 제대로 속도전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지만이 그 국민들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곽종근이 터트린 핵폭탄 녹취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누구일까? 저는 그게 이 어설픈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이니 뭐니 하는 그 엄중한 시국에서 핵심 증인인 별 3개짜리 사령관한테 대담하게 접촉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 회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엄청난 나름의 거물급이에요. 근데 그게 김병주든 박범계든 그리고 변호사 데리고 온 부승찬이든 박선원이든 이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은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 공작이죠. 이런 공작을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하고 허락 없이 할 수 있었을까? 김병주가 12월 6일에 곽종근을 유튜브에 출연시켜요. 거기서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키잖아요. 그걸 이재명한테 사전 보고 안 했을까요? 부승찬이 1개 초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 됐어요. 네, 그렇죠. 국방부 대변인 하다가 운 좋게 막 천공 음모론 써가지고 이재명 개딸 눈에 들어서 국회의원 어설프게 된 거예요. 겨우 이 정도 사람이 이거 잘못 엮이면 증인 회유로 막 역풍 불 수 있는데 변호사 소개를 곽종근한테 해줄 때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하겠습니까? 허락 안 받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뒤에 있다고 봐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협박죄, 강요죄,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인 김병주, 부승찬, 박선원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때 누구랑 통화했는지, 텔레그램은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걸 확보해야지 과연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던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허락? 어떤 승인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내란 공작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사안이나 무관하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건 꼭 검찰에서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반드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유튜브를 같이 찍은 김병주, 박선원, 그리고 회유를 같이 한 박범계, 부승찬, 이 사람들의 통화 내역 조회가 필요해요. 곽종근과 얼마나 통화했는지 그 유튜브 전부터 통화 기록, 내역 다 필요하고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재명한테 보고했지. 이거 이재명이랑 짜고 지금 내란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거지라는 수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이 결국 비상계엄 해제에 의해 이 곽종근과 홍장원을 구슬려서 한 건 잡았다.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의 사법 리스크 해결하고 대통령 되겠다. 라는 큰 그림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렇죠. 당선인 신분일 때 네네. 탄핵시키겠다고 그때부터 벼르고 공작을 시작했어요. 지령이 그게 실제 있어요. 그 지령문이 탄핵의 불씨를 피워라 그런 지령이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출신의 그렇죠. 북한 공작원들에게 다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탄핵할 기회만 노리다가 이걸 이제 건수로 잡은 거고,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이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이고, 거기에 놀아나는 어떤 장기판의 조을 역할을 곽종근, 홍장원이 한 거고, 저는 그 장기 둔 사람,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은 결국 이재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곽종근의 녹취록 공개로 확인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게 오늘 내일 추가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가요, 이런 대화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그때,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하고 나서 네. 그 이후의 신경에 대해서도 그 20년지기 친구분한테, 지인한테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그랬을 있다고 수도 봐요.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좀 열심히 좀 관심 가져야겠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유튜브 나가기 전에 전화해서 나 지금 협박받고 있다. 힘들다는 식으로 토로했잖아요. 갔다 와서 그치. 나 결국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줬다. 그리고 이거 해준대. 걱정 마. 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했던 거 잊어버려도 돼. 당분간 해결될 것 같아. 변호사 소개해 준다더라.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5일 뒤에 부승찬이 변호사 데리고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추가 녹취들도 공개되면 이거는 이제 헌재 탄핵 심판, 대통령 구속 취소 이런 거는 하나마나 정말 보나마나한 일이 되는 거고 내란의 수사를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곽종근 사령관의 전 사령관 이 녹취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는 3.1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가적인 명백한 내란 공작에 대한 어떤 정황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보고도 국민들이 집에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와서 헌재가 지금 하고 있는 탄핵 모든 심판들이 굉장히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거나 아마 되게 붕괴를 할 거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올 걸로 그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곽종근 녹취록이라는 핵폭탄이 헌재 탄핵 심판 막판 핵심 변수가 되었다. 지금 탄핵과 내란의 성이요. 곽종근, 홍장원의 두 기둥으로 버티고 쌓아진 거거든요. 홍장원 기둥은 이미 자폭해서 빠졌어요. 곽종근 기둥마저도 회유가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서 빠졌어요. 그럼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탄핵과 내란의 음모의 성들이. 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해요. TV조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언론사들이요. 녹취나 주요 내용 입수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청률 장사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TV조선한테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 간 볼 때 아니다. 이거 지금 살라미로 너네 시청률 장사한다고 하루 이틀 풀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진실이 있다면, 더 큰 핵폭탄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 TV조선에서 보고 있었겠죠. 우리 방송을 보고 오늘 회의하셔가지고요. 나누지 말고 그냥 오늘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한 그 곽종근의 지인분도 정말 더 용기 내서 있는 사실이 있다면 다 말씀하셔야 되고 추가 녹취가 있다면 다 공개해야 되는 지인이 거고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네. 어려워지면요. 정말 친한 친구, 정말 뭐 가족 같은 네. 친구하고 고민을 나누게 돼요. 네. 저도 옛날에 선거에 나올 때 좀 어렸을 때 그런 친구 몇몇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너무 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니까는 아마 그 곽종근 전 사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몇의 지인들한테 전화를 했을 건데 그 다른 지인들도 아마도 너무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녹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진실을 밝힐 게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공개해 주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곽종근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양심 고백 직접 나와서 해라. 네, 네. 이 마당에. 예. 이게 곽종근과의 교감을 통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년 지기가 이렇게 용감하게 진실을 밝혔고 어차피 지금 분위기에서 곽종근이 민주당한테도 버림받은 거잖아요. 네. 토사구팽 당한 거잖아요.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민주당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고 마지막 양심 선언을 진짜 양심 고백을 하는 게 그게 곽종근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라는 말씀 또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기 탄핵, 내란 공작의 실체와 전모가 드러나는 이 마당에 이재명은 대통령병에 걸려서 점령군 행세하느라 바쁩니다. 네. 그동안은 뭐 박용진, 김경수, 또 누구였죠?
임종석 네, 뭐 등등 친문들 만나면서 네, 비명들 친문들 만나면서 나 통합하겠다라고 손을 내밀더니 극좌 유튜브 좌파 유튜브 나가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매부쇼라고 그러죠. 예, 매부쇼에 출연해서 네. 비명계와 친문계가 검찰과 내통하고 자기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비명계와 친문들이 경악하고 오늘 아침 라디오를 보니까 친문계의 고민정 의원이 막 MBC 라디오 나가서 거품 물더라고요. 이재명 공든탑 스스로 무너뜨렸다 막 이러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 왜 나왔고 도대체 무슨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뽕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미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는 지금 같아요. 자기는 이제 비명계 없어도 나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 이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복수하죠. 네. 본인이 그때 2023년이었죠.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발급된 과정, 영장이 체포안이 통과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마치 민주당에 있던 몇몇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해서 나를 짜고 시나리오상 짜고 나를 넘겨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도요,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당대표와 그 다음에 대선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있는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를 좀 빼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뭐를 씌웠죠? 검찰. 왜 이재명 대표 또 검찰 프레임을 씌웠을까요?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나를 정치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체포영장에 발부된 것도 민주당에서 어느 의원들이 소신껏 판단한 게 아니라 검찰과 짜고 나를 매기려고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 불신을 본인은 또 한 번 강조한 거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조국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수사권 전부 다 올스탑 시켜가지고 민주당 관련된 것들 제대로 수사 못하게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국정원에 있는 공안 수사권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넘겼는데 경찰에서 그러면 공안 수사하려니까 공안 수사비를 없애버린 거예요. 특활비를 깎아버려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거나 국정원에서 대공수를 한다거나 경찰에서 대공수를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민주당은 중국도 만나야 되고 북한도 만나야 되고 자기들끼리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 자기들끼리 짜놓은 생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쌍방울이 다 했잖아요. 이왕이랑 안방울도 같이. 있고 예. 태양광도 있고 무지무지 많습니다. 중국 가서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랑 술 먹고 그렇죠. 이재명 전화 바꿔줘서 통화하고 그렇죠. 800만 달러 건네고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가 드러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혐의를 그러니까 검찰에 짜놓은 혐의를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또다시 검찰 얘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저는 의도하지는 않았을 까 생각해요.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자기 속내를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죠. 뭐 여러 군데서 막 민주당에서 친명계 인사들이 성명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게 페이북에도 내고 SNS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수습하느라고 이재명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근데 있죠. 보니까 제대로 수습할 의지도 좀 없어 보이는 게 아침에 기자들이 이재명한테 붙어서 이재명 대표 이거 당내 비명계 반발이 커요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첫 문장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다 지났냐? 우리 당에 아직도 비명계가 있습니까? 실제 자기가 다 비명계 다 정리해버렸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가 반발하는데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딴 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어? 이게 첫 번째 실제 반응이에요. 제가 맞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막 나가는구나. 이건 뭐냐?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앞서고 할 때는 급하니까 박용진, 임종석, 뭐 김동연 등한테 김경수한테 손 내밀고 했던 게 다 쇼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행동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최근에 약간 여론조사가 마사지 되고 하면서 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하잖아요.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이제 나 다 됐다. 나 될 것 같다. 대통령 환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 너네들 그때 만났던 거 만나기도 싫었는데 너네 필요 없어. 너네 다 검찰이랑 내통한 놈들이잖아. 그리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우리 당에 아직도 비명계 같은 게 있어? 이게 이재명이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에 이어서 우리 당에 비명계가 아직 있어. 이게 진짜 역대급 이재명의 인성을 드러내는 2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월 달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이 더 오르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조사해봐라라고 자기 시켰었죠. 자기 당에다가. 네.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러 갔었습니다. 급하면 이제 통합하려는 그렇죠. 거예요. 급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필요해. 필요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고 그리고 비명대 만나고 김동연도 만나고 김부겸 만나고 임종석 만나서 임종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앞에서 면전에 대고 나는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허허실실 웃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해서 비명계 만나고 다녔는데 아싸 요즘에 여론조사가 잘 나오거든요. 다시 돌아온 거야. 본성이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난 대통령 다 됐어. 너네들 필요 없어. 라는 속내를 결국은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게 2023년도 9월인가 10월의 일이에요. 체포 동의안 가결이. 네. 9월. 네, 이게 거의 1년 반 전 이야기예요. 네네. 좀 있으면 2년 돼요. 네. 근데 이게 아직도 마음의 응어리라 아니, 이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매불쇼 나가가지고 터트린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최근에 많이 하는 말, 자기는 정치 보복 안 한다. 이거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무섭게 정치 보복할 인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 워딩이 본인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 보복을 드러내놓고 합니까? 몰라 해야지. 라고 말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라고 또 실제 말한 워딩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고 보복은 드러내지 않고 몰래 하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만약에 권력 자기 본인이 잡잖아요. 그러면 정말 북한의 8월 종파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대규모 숙청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그 정치 보복이요. 비단 정치인들한테만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언론사, 방송인, 그리고 저는 경제인들, 기업들. 이재명 대표를 이재용 그 대표를 만난다고 지금 그러지 회장을 않습니까? 만난다고 하는데 회장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만나서 지분 30% 내놓으라고 협박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뭐 엔비디아 지분 30%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걱정도 또 팔 비틀어가지고 기업도 팔 비틀어가지고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소개한 이재명 발언 중에서 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재명이 문재인을 평가하면서 문재인은 너무 착해서 문제다. 권력을 너무 착하게 썼다. 나는 다르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한 맥락이에요. 그 맥락이에요. 예. 근데 문재인 시대에 우리 보수 우파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보수 진영의 선배들이 감옥 가고 수사받고 탈탈 털리고 압수수색 당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사받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의 씨를 알려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착해서 문제고 자기는 그거보다 더 잔인하게 해야 된다는 건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화에 버금가는 멸종, 몰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전 진짜 이게 남일 같지 않아서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만나면 야, 이 대표가 너 진짜 싫어해란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 할 때, 대선할 때 이재명을 하도 걸고 넘어져서 이재명한테만 직접 고발을 2번 당했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네. 직접 고발 당하기가. 그러니까 장해찬하면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년 전 일 가지고 꽁해가지고 그것도 민주당 당내의 일인데 자기가 총선 때 다 목 잘랐는데도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저렇게 씩씩거리고 우리 당에 비명계가 있어야 하는 거 보면 와 나한테 진짜 이민 가야겠다라는 실제 현실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 호남에서 지지율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다. 충격을 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호남에서 지지율이 90% 넘었습니다. 95% 압도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55에서 65 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자치고는 많이 안 나오죠. 그죠. 70%안 네. 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 호남에서는요. 민주당 후보면은 일단 표를 주겠다라는 정서가 아직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주겠다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라면 이재명 대표 아니어도 돼. 바뀐 선수가 나와도 우리는 표를 주겠다.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안 넘으면요. 이재명 대표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도에서 표를 가져오지 못하고 호남에서 70을 안 넘으면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는 나한테 충성하지 않았던 것, 그 의원들이 있지 않아, 그 사건을 잊지 않아라고 했기 때문에 호남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오히려 야 이재명 안 되겠다. 이재명 만약에 표를 줬다가는 우리 친문 지지 세력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호남에서 더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50%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요즘에 강성 발언을 하시거든요. 네.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가 상당합니다. 호남에서는요. 그 호남 지지도가 만약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발언한 거를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속내, 인간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이 최근에 뭐 검찰 내통 발언, 저는 3월 26일이 좀 기점이 되지 싶습니다. 3월 26일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딱 정해졌잖아요. 네. 이재명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다 정립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업보잖아요. 이렇게 쌓은 업보들, 이재명을 싫어하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비명계, 친문계들이 그 3월 26일을 기점으로 다 같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이재명 스스로 비명계에게 준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재명의 엔비디아 발언을 물타기 하면서 뭐 이재명이 마치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 또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짜려고 하는데 이재웅 대표가 있죠. 타다라는 그렇죠. 공유운송 플랫폼 사업을 했던 분이 창업하셨던 분이죠. 소카도 운영하고 있고 네. 과거에 다음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스타트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이 타다의 창업주인 이재웅 대표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발언을 보고 너네 옛날에 타다 망하게 하지 않았냐. 타다 금지법 통과시켰거든요. 맞아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뼈아픈 일침이 됐는데 이런 이 엔비디아 논쟁 이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새로운 기업에 호의적이다 아니다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타다 창업 쪽에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본인 실제 경험을 얘기했었어요. 자기가 그때 가졌던 지분이 한 30% 된대요. 네. 30%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국민한테 내놓겠다라고 제안을 그때 이미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렇네요. 네. 네. 30%를 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켜가지고 전부 다 결국은 플랫폼 혁신 기업들이 주장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혁신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민주당이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좀 굉장히 실수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그 큰 기업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무지무지 큰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슈퍼 을 아니에요. 그 여전히 기업 규모가 되면요. 애플보다 더 기업 가치가 더 높죠. 높아요. 네. 높아서 전체 이제 기업 가치를 따지면 4,990조.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650조거든요. 네. 우리나라 8개 나라가 1년 동안 예산을 굴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자체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거를 대해서 만들자 얘기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익을 강도로 뺏어오는 거. 이를 사실 강탈한 겁니다. 기업에서 그거를. 왜냐하면 기업이 본인이 혁신과 자율성을 가지고 투자해서 키운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에 쓸 수 있도록 계속 선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거를 네. 이익을 가져오겠다. 강탈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첫 단추부터 이런 기업을 키우는 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업을 이익을 생겼을 경우 기업이 이익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는 북한에 가서는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게요. 이 빅테크 기업들은요.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익금을 대부분 재투자해요. 거의 R&D, 거의 그래서 R&D.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되게 적어요. 맞아요. 네. 이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은요. 진짜 배당률이 일반 다른 주식들이나 배당주에 비하면 정말 쥐꼬리만큼 해줘요. 근데 그래도 주주들이 불만을 안 갖는 건 재투자해서 기술 발전을 계속해야 시장 가치가 유지되고 주식이 오르니까. 그런데 이재명 말대로 그 30%로 국민들이랑 나누려면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못하면 뒤처져요. 아니면 그 30% 주식을 홀라당 팔아버리면 그건 그냥 일회성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깊이 안 하고 어설프게 알아서 그냥 한두 마디 했다가 욕먹으니까 그 뒤로부터 부랴부랴 막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 30% 나누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다는 둥 뭘 하겠다는 거였다는 둥 참 이게 어디서부터 교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깝깝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공기업 만들자, 네. AI 공기업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했던 얘기는. 근데 이렇게 공기업 만들어서 민간 기업과 경쟁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반시장 경제 정책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 수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지금 1등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공기업 만들면 정부가요, 거기다 다 돈을 썼는 거예요. 정부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먼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 기업 지원을 안 합니다. 취업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단적 예를 들게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인지 기억나시죠? 수수료 문제 이슈가 되니까는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 망했죠. 싹 다 사라졌습니다. 네. 전부 다 돈이 다 길거리 버리거나 마찬가지야. 그 세금 다 낭비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몇백억씩 그냥. 그렇죠. 네. 몇백억 뭐 다담 수천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왜 날렸겠습니까?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과 효율성, 자율성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할 때 어떤 기업 마인드가 아니라 규정 마인드예요. 규정이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공무원들이 원래 그 주요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규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는 북한식 사회주의 배급제를 도입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할 때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경기도 공공 배달 앱 지금 뭐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몇백억 들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쪽 생태계. 그거 누군가가 앱 개발한다 야, 하고 그렇지. 좌파애들. 홍보하고 하면 그걸로 몇백억으로 그렇죠. 지들 기분 내고 한탕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라졌어. 아니, 저도 배달의 민족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 과하게 받고 뭐 네네. 배달비 올라가고 짜증나요. 그치만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강해지면 또 다른 그치. 민간 기업에서 뭐 쿠팡 이치가 됐든 요기요가 됐든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더 잘해줄게. 그게 시장이에요. 경쟁에서 네. 엎치락뒤치락 소비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게 시장인 거고 국가와 정부는 한 기업이 지나치게 독과점을 해서 소비자를 괴롭히면 너 이거는 오바다 하지 마라 라고 지정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공정거래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뭘 만들어서 민간 기업을 이긴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잘 나가네. 대만의 TSMC 막 예를 들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잘난 미국이 왜 TSMC랑 엔비디아를 못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절 매고 돈 퍼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북한 사례를 좀 하나 더 들게요. 북한에 유명한 이제 사건이 있는데 흥남 비료 공장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서요 흥남 비료 공장에 당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북한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장에서 어떻게 하냐 관리자하고 기술자들이 이 할당량을 맞추느라고 연구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겠죠. 품질 떨어진 비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비료를 싸서 쓰면은 그게 곡식 잘 자라야 되는데 곡식 잘 자라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료 공장에 비료만 엄청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생적 질서 이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욱 이게 뭔지 아세요? 그때 흥남 비료공장에서 사건 이제 비료공장 보급하는 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일성이가 어떻게 했냐면 관리자하고요 기술자를 전부 숙청해 버립니다. 그게 흥남 비료공장 사건이에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했던 사회주의적인 어떤 시장 개입 이거는 반드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네. 이거 이재명 엔비디아 실드 치겠다고 이게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포항제철 포스코다라고 하는데 아니 민주당이 언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 모델이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아니 그 전직 대통령 묘소 방문할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얘네가 추모도 패스. 안 하고 막 지나가고 했던 패스하겠지.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불리하니까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 끌어들이고 하는 게 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을 찬란한 산업화의 공을 인정이라도
흡입이라도 하고 기르기라도 하든가. 자, 그리고 또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른 게요. 그럼요. 그때는 네. 우리나라 최빈국입니다. 그럼요. 네. 최빈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리더에 의해서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그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GDP가 1인당 GDP가 4만 불 시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4만 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건데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GDP가 4만 불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인데 이런 상태에서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기업을 이끈다고요? 굉장히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준우 대변인님 모시고 이 곽종근이 터트린 핵폭탄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홍장원과 곽종근의 공작질 위에 쌓아올린 사기 탄핵과 내란 음모, 내란 공작 실체가 지금이라도 드러났으니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걸 바로 잡는 것부터 대한민국의 질서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추가 보도가 있을지 앞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곽종근 녹취록을 입수해서 헌재 증거 신청을 할지 등등 저희의 전망이 맞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아시아투데이 TV 오후 2시에 찾아오는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월화수목 쉬지 않고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우 대변인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 아트와 함께하는 알부민 소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100만 병 이상 팔린 검증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로 돌아왔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그리고 피로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1 구매 혜택 아래 전화로 전화하시고 함께 건강 지키면서 많은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